자, 이 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수님이 다양한 영상 자료를 소개했죠. 유튜브나 또는 교수님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위성 자료 처리 이렇게 블루스카이 피터라고 하는 게 교수님이 따로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유럽 사람들과 이메일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그 채널인데요.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블루스카이 피터 유튜브 채널 또는 위성 자료 처리라고 하는 채널에 들어오면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죠. 또 이번 학기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다양한 기관의 영상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특히 수업 시간에 뉴욕타임즈를 읽을 수 있는 미국의 스파이 위성, 이래서 키홀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했고요. 아주 잘 정리됐죠. 항공모함 건조 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위성의 운영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즉 북한과의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이라든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탐지하고 있다. 이 탐지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첩보 위성 개발 또 운용, 그런 걸 운영하는 부서에는 누가 일을 할까요? 그렇죠. 이 위성 영상 활용이나 자료 처리 이러한 부분을 학습한 학생은 글쎄요.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러한 사진들을 탐지해서 검색했다 그러면 참고 사이트를 놓고 이와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수백 킬로미터에서 하루에 3-4차례 한반도를 지나는 시간 해상력을 가지고 적외선도 탐지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전문가가 아닐까요? 자, 여기에 또 특히 우리나라의 고해상도 인공위성 카메라가 아까도 설명한 아리랑, 컴셋, 다목적 실용위성 다 똑같은 말인데 1호의 공간 해상력은 한 픽셀의 가로 세로 길이라고 했고 6.6m의 단일 밴드 흑백 영상을 최초로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1m급 고해상도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이게 바로 아리랑 2호가 되죠. 자, 아리랑 2호의 센서 이름은 다르죠. MSC라고 하는 카메라가 달렸는데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 다중대역 카메라라고 하는 센서가 아리랑 2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아리랑 2호는 1m급 광학 카메라이고 또 아리랑 3호는 AEISS라고 하는 센서가 들어있다고 했고요. AEISS-A는 아리랑 3호와 3AO에 각각 탑재되어 있는 센서들인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이렇게 55cm급까지 관측할 수 있다. 또 중적외선 센서가 아리랑 3AO에는 탑재되어 있다. 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퀴즈를 냈었죠. 아리랑 7호는 공간 해상력이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30cm급의 거의 항공사진과 동급의 현재 운행하고 있는 항공 카메라의 동급의 센서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장대 영역을 이렇게 탑재해서 그 위성이고요. 위성의 카메라에 탑재된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특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이퍼스펙트럴이라고 하는 것을 교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은 기존의 그런 멀티스펙트럴, 밴드가 5개, 6개, 7개 있는 그런 센서가 아니라 수백 개의 밴드를 넣었다는 거고요. 수백 개의 밴드를 넣었다는 것은 뭐가 뛰어나다고요? 자,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분광 해상력, 지금까지 시간 해상력, 분광 해상력, 공간 해상력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건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RGBIR 시험 문제라고 하니까 이건 기사 시험 문제나 또는 여러분 취업 관련한 그런 데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전문가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 4개의 밴드 또는 11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퍼스펙트럴은 이렇게 수백 개의 밴드를 가짐으로써 무궁무진한 탐지 영역을 갖는 그런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첩보 또는 지구 관측 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교재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가 뭘 의미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지 처리에 관한 교과 내용이나 배울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요. 뭐 간단하게 포토샵 또는 여러분들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JPG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 포맷으로 열어서 TIFF 뭐 이런 포맷으로 열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 포토샵에서는 이미지의 어떤 질감 등등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영상 처리의 기본 개념이 바로 인공위성 자료를 처리하는데 강조가 되겠고요. 특히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 인핸스먼트 또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또 영상 자료는 지구의 공면에 따라서 지형적인 효과가 있다. 즉 강원도의 산악지역의 영상하고 저기 김제나 또는 뭐 새만금 지역의 넓고 평평한 지역, 평택의 아주 넓고 평평한 지역의 영상 정보는 이게 이미지 2D 영상인데 지형은 3차원적인 기하학적 왜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보정을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외워야 되는 게 토지 피복도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토지 피복도 이렇게 치면 다양한 뭐 이미지 정보도 나올 거고요. 또 유튜브 영상도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한 설명 자료도 나올 텐데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여기에 이미지 인핸스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이와 같은 용어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영상을 보정하고 재등록, 또 영상을 강조하고 공간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방사 보정이 뭐라고요? 태양의 고도, 위치, 태양의 계절적인 상황에 따라서 픽셀의 밝기가 달라지는데 이를 일반화하고 또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은 것. 여러분들이 아마 USGS 랜셋 데이터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지역, 다른 어떤 특징들을 찾아낼 겁니다. 구름이 많이 낀 영상과 그렇지 않은 영상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자, 이미지 강조하는 부분 왜 이미지를 강조하는지 설명했었고요. 자, 공간적인 특징도 조절을 해서 식생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추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아리랑 3호가 촬영한 강원도 산불 지역 위성 영상이고요. 교수님은 이 아리랑 3호가 촬영한 강원도 고성 산불뿐만이 아니라 양양 이쪽 데이터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화 대학원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 아리랑 3호 또 3AO를 가지고 2019년도에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그 데이터를 바로 항우연으로부터 획득해서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 산불 피해 탐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연구 보고서를 쓰고 논문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료를 검색해 보면 PDF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산불 지역을 지금 근적외선 밴드를 합성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붉은 지역은 식생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좀 더 검게 나타난 지역들이 산불이 난 피해 지역이고 요런 건 뭘까요? 골프장입니다. 그렇죠? 골프장이 있는 주변 지역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뭐 도시 주변 이렇게 마을까지 크게 산불의 피해가 나타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산불의 피해 면적, 산불의 피해 등급, 아주 심하게 피해가 난 지역, 빨리 회복 가능한 정도의 산불의 피해 정도가 조금 약한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위성으로부터 바로 탐지해내고 산불 전체 피해 면적과 복구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위성 영역 탐사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m급 또는 30cm급의 아주 고해상도의 공간 해상력 데이터를 가지고 웹 기반의 3차원 정보를 구현하거나 또는 다양한 뭐 스마트 도시 또는 뭐 그린 도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와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통계청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 이런 지역에서는 벼 재배 면적을 아리랑 2호 데이터를 통해서 객체 기반 위성 영상 분류 인공지능 기법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벼 재배 면적의 추정 또는 가격을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적금불능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적금불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서 뭐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관광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북한을 말합니다. 아리랑 1호, 2호, 3호 데이터를 우리가 위성으로 발사한 이후에 가장 많이 촬영한 지역들이 대부분 북한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위성으로 북한을 매우 많은 자료를 촬영해서 그 촬영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작물 재배 면적 지역을 조사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의 식량난, 중국이나 외국으로부터 쌀이나 기타 곡물 자원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뭐 경제 제재 조치로 북한의 그러한 내용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북한 자체적으로 옥수수나 뭐 감자나 이런 것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 재배 면적을 이렇게 조사하고, 또 식생의 어떤 특징에 따라 작황이라는 거는 그렇죠.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수확량을 예측 분석하는데 뭐를 쓴다고요? 위성 영상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뭐 이런 아리랑 2호 이런 데이터는 비싸서 구매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죠. 랜셋 위성 영상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아주 반복해서 알려준 USG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북한 지역을 다운받아서 평양, 근교 또는 황해도 이런 지역들의 위성 영상을 가지고 농경지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분류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재배 면적이 있는지 등등도 알 수 있고, 또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넓은 국토가 있는 지역들은 미국은 산불, 중국은 홍수 이런 재해에 의해서 옥수수나 또는 뭐 밀 또는 콩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면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곡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 중국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곡물 가격이 급격히 오를 거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이런 위성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이죠. 랜셋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농작물의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구글에 들어가서 또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나오겠죠. 자, 서산간척지 현대그룹에서 정주영 회장이 서산 방조제 A, B 두 개의 방조제를 만들고 그 주변 지역에 농경지를 만들었는데, 이 농경지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서산간척지의 농경지를 통해서 또는 여기는 평택 지역이고요. 평택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 이렇게 평택 평야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들이 있어서 이 지역의 2004년 랜셋 영상 패스는 11635, 그렇죠? 11635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위성 자료를 처리한 레벨에 따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2004년이면은 발사 시기를 볼 때 랜셋 몇 호 영상일까요? 그렇죠? 5호 영상에 가까울까요? 7호 영상일까요?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겠죠. 자, 이와 같이 랜셋의 밴드를 이용을 해서 30m의 공간 해상력을 가지고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활용해 리샘플링을 하고, 이를 통해서 MB 그 영상 데이터를 통해 여기 식생지수라는 걸 만들었죠. 자, 식생지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식생지수를 만든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의 알고리즘에 적용된 식생지수를 만들므로써 해당하는 영상 자료로부터 농경지 지역을 이렇게 추출해내고, 그 추출해낸 농경지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작물을 생산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성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환경지리정보라고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환경지리정보 사이트에 이렇게 환경공간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토지피복지도라고 하는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 토지피복지도를 보면 토지피복의 시계열 변화량, 그래서 당연히
랜셋 인공위성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토지 피복도를 만들었는데 1980년대하고 2000년대 20년 동안 토지 피복이 논이 도시지역으로 바뀐 것, 산림이 뭐 논으로 바뀐 지역, 뭐 도시지역인데 뭐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의 변화량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환경공간정보 서비스의 토지 피복 지도라고 하는 걸 방문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위성 영상 활용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교수님이 3D 플라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MB 소프트웨어를 통한 결과물들을 소개했죠. 이거는 3차원 활용 기술의 아주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데요. 이를 통해서 수자원 위성 또는 토양의 토질, 지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나사에 가면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 또는 달 사진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이걸 MB 플랫폼 위에다 올려놓고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자, 교수님이 이러한 내용을 3차원 활용 기술을 수업 시간에 소개하면서 LX가 어딘가요? 맞습니다. 국토정보공사죠. 여러분들 우리 학과에서 공사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여러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LX에서 하는 부서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침수 흔적 지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걸 할 때 드론이나 측량 또는 위성 영상을 통해서 탐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위성 영상 활용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연안 습지 분석 기술을 소개했었죠. 자, 연안은 시화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이런 게 있는데, 새만금이나 시화방조제는 이와 같이 방조제를 만들므로써 내륙에 원래는 갯벌린 지역이 새롭게 육지가 형성되고, 이 육지가 형성된 지역을 도시를 만들므로써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토지를 만들면서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아주 이건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레벨 3 또는 덕후에 해당하는 또는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 선행학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교수님이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여기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또 프랙탈 이론과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러한 내용이 아주 궁금하다, 나는 더 학습해보고 싶다 그러면 인공위성, 원격탐사, 또 인공지능 이렇게 치면 그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어스라든지, 그렇죠? 또 구글 말고도 다양한 이런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이 생겼는데,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광역적인 범위를 보는 건 다 인공위성 데이터로 만든다고 했죠. 자, 구글어스의 랜셋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방조제가 만들어진 현재의 단계, 과거 사진을 구글에서 요 시계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정해 볼 수 있다고 수업 때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지역에 새롭게 안산, 반월 이런 지역이,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지고 도시로 개발되고 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도시로 개발되고, 여기가 어딘가요? 보이시나요?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갯벌 지역이었고요. 인천에 사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기 송도 해수욕장이라는 게 있고, 송도, 다시 말하면 섬이었다는 이야기죠. 인천에서 점점 매립을 해서 송도까지, 송도 바깥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없던 새로운 시설물들이 생기고요. 여기가 인천국제도시 공항인데 영종도죠. 영종도 국제공항에 여기는 다 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공항이 생겼고, 대규모 아주 최장거리에 이런 다리가 생겨서, 그렇죠, 이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공항에 갈 수 있는 이런 등등을 인공위성 데이터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M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그러니까 각자가 설치해 보고 그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열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경험해 보자, 더 학습을 진행해 보자, 이렇게 했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자료실에다가
서울만 이렇게 마스킹, 즉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 벡터 자료를 가지고 랜셋 8호 자료를 스탠다드 포맷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자료를 올려놨죠. 그렇죠? 자,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았나요? 자, 이렇게 직접 본인이 자료실에서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자료를 교수님이 수업 중 소개한 이미지를 캡처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요. 본인이 직접 해봤다는 거를 여러 화면을 통해서 파워포인트에다 제출한 학생이 당연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번 밴드부터 11번 밴드까지 랜셋 8호 데이터, 또 여기 가로쳐 있는 부분이 뭐죠? 파장되죠. 0.4, 0.33 마이크로메타. 그 밴드 대역의 중심 밴드를 말하고요. 10번과 11번은 10에서 11.5 마이크로메타. 이 부분이 무슨 센서라고 그랬죠? TIRS 센서, 열적외선 밴드라고 했죠. 자, 이런 열적외선 밴드 두 개를 내가 온도를 만드는 식을 이용을 해서 지표면 온도도 산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표면 온도 지도 만드는 과정은 데이터를 먼저 MB에서 Available Bandwidth에 열고 RGB를 합성해서 432, 그럼 True Color Composite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메인 창 전체 스크롤 이미지, 줌 이미지, 그래서 요 박스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걸 늘리고 줄일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이 화면에 있는 요 빨간 박스가 요 줌 이미지인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줌 이미지를 좀 더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미세한 픽셀로 보이는 것이 30m, 30m인 하나의 픽셀, 공간의 상력이라고 했고요.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시 리사이즈, 서브셋 할 지역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굳이 이 데이터 자체가 서울 전체를 이미 마스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리사이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리사이즈를 한번 연습해 볼 학생은 리사이즈를 하고, 다음과 같이, 그렇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서울이 아닌 학생은 서울에 자주 방문한 지역, 여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남산 지역을 비롯한 용산, 자, 서울 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을 이렇게 리사이즈를 해서 리사이즈한 지역에 대한 퀵맵 이미지를 만들고 10번과 11번 밴드에다가 온도를 만드는 식, 여기 있습니다. 이걸 밴드매스의 엔턴 익스프레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다 넣어주겠죠? 여기에 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에디트 리스트를 넣고, 에디트 리스트를 넣으면 이와 같은 밴드가 나와서, 창이 나와서 거기에 내가 해당하는 밴드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10번에는 그렇죠, 해당하는 10번 밴드, 11번 밴드를 넣어주면 여기 시계에 보시는 것처럼 10번 밴드와 11번 밴드에 어떤 값이 들어가나요? 디지털 넘버, 그렇죠? 이 밴드 하나하나의 셀에는 열적에서는 공간의 상력이 100m, 한 픽셀이 100m이죠. 그렇죠? 열적에서는 100m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픽셀이 100m인 데이터의 디지털 넘버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요와 같은 알고리즘 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마이너스 273도, 이건 절대 온도라고 하는 온도로 계산이 되는 걸 우리가 섭씨 온도, 미국 사람들은 주로 화씨를 쓰죠.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는데 섭씨 C.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를 컬러 램프, 컬러 맵을 만들어줌으로써 붉은색은 온도가 높은 지역, 파란색은 온도가 낮은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위성 영상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학부 과정에서, 그것도 학부 2학년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학생은 본인이 USGS에서 랜셋 8호 데이터를 다운받고 2020년 11월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이렇게 서울 지역의 온도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학부 2학년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아직, 그렇죠? 서울대학교 학부 2학년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운 학생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마 가장 빠르게 배운 학생이 될 것이고요. 자, 빠르게 배웠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분야에 먼저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에 이제 좀 더 레벨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교수님 수업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달했는데요. 자, 서울의 온도 지도를 만드는 시기 이런 시기라면 사하라 사막 또는 뭐 미국의 어떤 특정한 지역, 북극, 남극은 이 들어가는 식의 어떤 값들을 바꿔줘야 될 거고, 또 이 온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면 온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온도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비교도 해봐야 되겠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하는 것이 더 상위 레벨의 학습이다. 자, 이렇같이 온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경험해 보므로써 위성 영상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죠. 어떻습니까? 자, 또 다음 수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